주역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점을 보는 건데, 점을 보는 단계는 당연히 이제 점괘를 잘 뽑아야 되겠죠. 우선 점괘. 점괘 뽑기. 점괘를 먼저 잘 뽑고, 점괘를 잘 뽑으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겠죠.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석. 점괘. 이렇게 해서 점괘가 나오면 점괘의 해석이 되겠죠. 해석. 그래서 우리가 법학 같은 거 이야기하면, 법학에서 뭐라 하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조문이 있고 그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주역도, 주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이 주역도 점괘를 뽑고 점괘에 대한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주역,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나라의 역사다. 그래서 이 주나라의 역사인데, 사실은 주나라 이전, 우리가 보통 하은주 또는 상은주 이렇게 중국의 고대사를 이야기하는데, 은나라 때부터 이어져 왔지만 그게 체계화된 게 주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역이라고 하는 건 바뀔 역자잖아요. 바뀔 역. 어떤 프로세스, change 혹은 becoming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점을 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변화의 원리를 파악해보자. 내가 어떻게 변화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길흉화복이잖아요. 길흉화복.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길흉화복을 천지자연의 변화의 원리에 맞게끔 해석해봄으로써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점괘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비슷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을 잘 꿔야 돼요. 우선 개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죠. 꿈을 잘 꾸고, 이 꿈을 잘 꾼 꿈에 대한 해석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해석. 꿈의 해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해몽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점괘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주역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북이 등껍질 혹은 시초점이라 그래가지고 시초라고 하는 거 풀을 이용해서, 거북이 등껍질이 너무 비싸니까, 혹은 동전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괴를 뽑는데, 이 괴가 총 64가지 괴란 말이에요. 64개의 괴가 나오고 그 64개의 괴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64가지 괴. 그리고 한 개의 괴마다 총 6개의 효가 들어있죠. 6개의 효가 들어있다. 그래서 총 384개의 효.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인데,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점괘를 뽑냐. 총 3개의 숫자. 그러니까 이 괴를 뽑는 방법은 결국에는 점괘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64가지 괴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거거든요. 한 개를 뽑는 거예요. 한 개 뽑기. 근데 이 한 개를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동전을 이용한다거나, 시초를 이용한다거나, 거북이 등껍질을 이용한다거나, 막대기를 이용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결국 3가지 숫자로 기결이 돼요. 3개의 숫자를 뽑는 거예요. 3번의 숫자를 뽑는 거예요. 3번이 숫자. 3번의 숫자를 총 뽑는데, 이 3번의 숫자가 첫 번째는 1부터 8까지. 다시 두 번째가 1부터 8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1부터 6까지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1부터 8까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괴를 3가지 괴 할 때, 이 상괴와 하괴, 그러니까 여기서 64가지 괴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8 곱하기 8, 64가지 괴잖아요. 위에 상괴, 하괴라 그래가지고, 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건괴, 제1번이 건괴거든요. 다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막대기가 하나, 둘, 3개가 있고, 또 막대기가 하나, 둘,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괴, 제1번 괴거든요. 건괴. 이걸 우리가 건괴라고 합니다. 건괴.
건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늘 건자를 쓰죠. 건괴. 자, 그러면 이 건괴의 의미가 뭐냐? 요 밑에가 있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로 하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괴. 밑에 있다 그래서 하괴. 하괴. 요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다 그래서 상괴라고 이야기하죠. 상괴. 상괴, 하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건 지금 양이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요. 여기 구멍이 빵 뚫려 있으면 음괴죠. 음괴. 음효죠. 음효. 음효인데,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요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양괴예요. 양괴. 양효예요. 양효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건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1번 괴입니다. 제1번 괴. 총 64개의 괴가 있다고 그랬죠? 64개 중에서 제1번이 건괴다. 건괴의 특징은 뭐다? 다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밑에가 하괴, 상괴잖아요. 그래서 이 하괴의 종류가 총 8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렇게 있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둘 다 음으로 되어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양으로 되어 있고, 요게 있겠고, 그리고 음으로 되어 있고, 양,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양이 있겠고, 양, 이렇게 돼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양과 양 사이에 음이 있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음과 사이에 양이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8가지의 괴가 하괴에 들어가요. 하괴. 그리고 상괴에도 마찬가지고 8가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먼저 하괴를 뽑고 그 다음에 상괴를 뽑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수가 총 몇 가지예요? 1, 2, 3, 4, 5, 6, 7, 8이니까 여기서 1부터 8가지의 숫자를 뽑아가지고 뭘 뽑는 거예요? 하괴를 뽑는 거예요. 하괴. 하괴를 먼저 뽑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석의 순서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여기 하나하나가 다 효잖아요. 이게 효. 이거 하나하나를 다 효라고 합니다. 짝대기를 다 효. 총 이제 1, 2, 3, 4, 5, 6가지 효로 이루어져 있는 게 하나의 괴가 되겠죠. 해석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다음 시간부터 제1괴부터 64가지 괴를 다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공부를 할 건데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먼저 하괴를 뽑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괴에 들어가게 되는 가지수가 8가지니까 1부터 8가지의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하괴를 먼저 뽑는다. 그럼 다음번에 또 숫자를 1부터 8가지를 뽑아서 뭘 뽑아요? 상괴를 뽑겠죠, 상괴. 그러니까 하괴와 상괴를 뽑아서 전체적인 요게 틀이 나오겠죠. 요 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6번째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효예요. 효. 나의 위치. 나의 지금 위치를 뽑는 거거든요. 효를 하나 뽑아요. 이건 효는 뭐냐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게 지금 건괴가 나왔잖아요. 상괴에서 1번을 뽑고 하괴에서 1번을 뽑아가지고 건괴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건괴에서 이 건괴가 하나의 흐름이에요. 건괴가 하나의 흐름이고 이 흐름의 순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1, 2, 3, 4, 5, 6번 중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지 지금 전반적인 형상이 지금 전체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형태가 요런 시국인데 요 시세 중에서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면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부터 6번째 숫자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번을 뽑았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겠죠. 여기. 그렇죠? 내가 1번을 뽑았다. 그럼 난 지금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64가지 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할 건데 그래가지고 요것이 주역에서 점괘를 뽑아서 괴를 만들고 이 괴를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기본적인 주역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상이 이렇게 건괴라는 상이 나오면 요 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상 전체적인 모습을 갖고서 뽑는 게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봐요. 괴. 64가지 괴 중에서 64가지 중에서 한 개의 괴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요. 전체적인 모양. 우리가 상을 본다 그러죠. 전반적인 괴의 상을 봐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문제의 위치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시국 이런 것들을 먼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현재의 위치, 정확한 효의 위치를 봐가지고 전체적인 모양, 그 다음에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 밑에서부터 하괴의 1번 효부터 해서 1번, 2번, 3번, 상괴의 1번, 2번, 4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맨 첫 번째 있는 걸 초효라고 하고요. 초효.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이. 이게 구라고 하는 것이 양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효, 2구, 3구, 4구, 5구. 그 다음에 요거를 상구라고 합니다. 상구. 맨 위에 있다. 그래서 상구, 윗상자를 써서.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본다. 흐름을 해석. 흐름을 해석한다는 건 이제 시간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시간성. 그 다음에 내가 1번부터 6번까지의 효를 뽑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괴 안에서, 이 괴라고 하는 전체적인 모양, 상 안에서, 시국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효의 위치, 효의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공간성이겠죠. 공간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아무리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누구다? 공자잖아요. 공자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고, 공자가 위편삼절이라 그러죠. 세 번이나 이 가죽끈이 끊어졌을 정도로 반복해서 읽었다는 게 주역이고, 이 주역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 게 공자이기 때문에 주역이 단순한 이 기복신앙적인 어떤 역사에서 경서로 추앙받게 된 이유가 이제 공자의 해석 때문인 건데, 중요한 건 아무리 해석이 기가 막혀도 괴가 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점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점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64가지 괴 중에서 지금 나의 상태, 내가 처한 어떠한 고민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어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과 결을 같이 하는 괴가 나오지 않으면 해석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해석보다도 괴를 잘 뽑는 거예요. 괴를 잘 뽑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괴를 잘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뽑을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 괴를 잘 뽑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 괴를 잘 뽑는 법, 괴를 잘 뽑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괴를 잘 뽑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동시성의 원리입니다. 동시성의 원리. 칼 융이 말하는 동시성의 원리죠. 동시성 원리라는 게 하는 게 뭐죠? 쉽게 말해서 칼 융이 최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왜 자꾸 흔들거리죠? 칼 융이 동시성 원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최면 시술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꿈속에 나비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마치 저 약속이라 한 듯이 이 연구실 창밖에 있었던 나비가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런 어떤 미신과도 같은 이런 이런 동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양자역학에서 말했을 때 우리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자역학 이야기하기 전에 동양철학의 최고의 지혜를 이제 천인합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인합일의 원리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간절하면 자연이 거기에 응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천인 가문사상이거든요. 이 천인 가문사상의 원리는 이름 뭐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제자로서 자연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자연과 함께 운행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주재하는 전반적인 어떠한 변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변화와 흐름을 관장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 그 변화와 흐름을 관장하는 힘으로부터 우리 인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거기서 나오는 공자 중용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뭐야? 천명지 위성이다. 천명이라는 것이 있고, 하늘이 나에게 준 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 그런다? 성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것이죠. 기질, 성격, 이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50의 지천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뜻을 비로소 알겠다. 하늘이 나에게 부유한 바를 알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괴를 잘 뽑기 위해서는 천인가붕사상에 따라서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자 하는 어떠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괴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마치 저기 뭐예요? 칼 융이 말한 동시성의 원리, 천인합일, 천인가붕사상에 입각을 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에 정확히 부합하는 괴가 뽑힌다는 거죠. 그런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도 보면 제로 포인트 필드라 그러잖아요. 제로 포인트 필드. 우리가 양자역학 같은 거 보면 인간은 관찰되기 이전에 입자 상태 전에 파동 상태잖아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간섭 현상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죠. 그렇죠? 주관과 객관, 나와 너, 자타가 분리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관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주, 객, 분리 이전 상태예요. 이전 상태. 그러니까는 이제 이 모든 철학이 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인도 철학 같은 거, 자기 명상 같은 거 할 때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명상 철학 같은 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나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든지 감정, 생각 같은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무의식적인 자극과 반응, 감정, 생각 같은 것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메타인지를 통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하죠. 그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 첫 출발이 나의 호흡에 대한 관찰이란 말이죠. 나의 호흡을 관찰해서 나의 무의식적인 반응과 감정, 생각들을 멀리서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것처럼, 명상 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감정, 반응 같은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러한 무의식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 상태가 되죠. 의식 상태. 여기서 말하는 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명상 철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명정 상태이고, 명정 상태이고, 그리고 그 육아 철학에서 말하는 천인합일, 천지자연과 하나가 된 어떤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모두가 나의 감정과 생각과 반응, 이런 욕구, 열망, 이런 것들에 몰입되어서 그런 것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상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제로 포인트 필드가 되는 것이죠. 제로 포인트 필드. 그 다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된다. 천인가붕 상태, 명상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명정 상태, 그리고 선정에 든다 그러죠. 우리가 불교에서 선정, 불교에서는 우리 각성 상태라 그러잖아요. 각성. 불교에서는 깨달을 각자를 써서 혹은 선정에 든다. 혹은 뭐 명정 상태다. 나 스스로를 내가 관찰하는 상태, 관찰자.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보면 제로 포인트 필드에 접촉되어 있는 상태죠. 내가 나라고 하는 아상이 무너지고 공한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공한 상태, 나의 아상이 무너지고 아상을 관찰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타불이의 상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이전 상태, 파동이 입자로 드러나기, 붕괴되기 이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돌입해서 뭘 뽑아요? 괴를 뽑는다는 거죠. 괴를 뽑으면 그 상태에서 어떠한 나의 현 상태에서 괴를 뽑으면 정확하게 어떤 동시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태에 부합하는 점괘가 뽑힌다는 원리예요. 그죠?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미신 같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뭐 미신이라고 보기가 또 어려운 게 또 현대 철학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수긍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괴를 뽑고 그 괴를 뽑아서 그 괴를 해석한단 말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게 이제 64개의 괴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할 거거든요. 64가지 괴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할 건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주역은 뭐예요? 주역은 주나라의 역서예요. 주나라의 역서. 역서라고 하는 건 뭐죠? 바뀔 역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길흉화복들을 내가 나의 의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조차도 나이가 50이 돼서 비로소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알겠다.
거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역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천지자연에 변화하는 그 변화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인간으로서는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천지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감응해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발전한 게 뭐예요?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64가지의 괴를 통해서, 결국 64가지도 근본적으로는 효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하나의 효는 다 디지털로 말하면 on과 off,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진법칙이죠. 이진법칙에 결국에는 yes or no, 디지털처럼 yes or no, on, off 이런 것처럼 음과 양, 이지털 이진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4개의 괴를 뽑게 되면 어떤 상태?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괴를 뽑아서 그 괴를 통해서 전반적인 괴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지금 현 상태를 파악을 하고, 내가 이 괴 안에서 괴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64가지의 괴에서 하나의 괴를 뽑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세의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64가지로 추상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민, 길흉, 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64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64가지 중에 하나니까 64가지 중에 하나의 괴를 뽑으면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결국에는 너 다 각자 다른 상황이겠지만 64가지 중에 하나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추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64가지 중에 하나의 효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개가 나온 거죠. 건개라고 하는 전반적인 모양을 통해서 지금 너의 현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 괴 안에서 너의 위치를 확인을 해서 이 괴의 흐름, 시간성과 위치, 시간성과 공간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괴를 해석함으로써 지금 네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앞으로 네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네가 걸어가게 될 길을 점지해 봄으로써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주역의 원리입니다. 그게 주역의 원리예요. 그래서 64가지 괴가 나오고 이 64가지에 대한 해석이 지금 중요하겠죠. 건개 하나만 지금 우리가 봤지만 64가지 괴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화, 인간세계의 변화의 흐름, 변화의 원리, 이런 것들, 자연의 원론, 우주 법칙, 이런 것들이 자꾸 새어나오다 보니까 그걸 기가 막히게 한 게 누구다? 공자다. 그래가지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을 뽑는 방법과 64가지 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한 아름다운 해석이 더 중요하더라. 이 해석을 공부하면, 괴가 나오고 이 괴를 해석을 하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이 역의 법칙, 천지 만물, 우주의 변화의 원칙, 원리에 대해서 무언가 손에 제가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통찰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역이라는 책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밌는 것은 공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점을 정말로 잘 치는 사람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점을 너무 잘 치는 사람은 점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점을 잘 보려면 64가지 괴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잘 부합하는, 나의 현 시간과 공간 상태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한 가지 괴가 뽑혀야 되는데, 그 괴를 잘 뽑으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빠져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각성의 상태, 그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어떠한 명정 상태,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에고를 관찰하는 상태, 그리고 혹은 나의 무의식적인 에고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 천인과 하나가 돼서, 천지자연과 하나가 돼서 나와 천인이 하나로 하나로 이 합쳐져서 반응하는 어떤 그런 감응 상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이 서로 간의 간섭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동조화되는 그러한 동조 상태가 되어서, 그러한 동조 상태에 빠진 다음에 괴를 뽑아야, 그래야지만이 괴가 잘 뽑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자가 말했을 때 그러니까 괴를 잘 뽑는 사람일수록 더 이상 점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명정 상태에 돌입을 해서 삼라만상과 동시성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천인합일이 돼서 천인가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점괘를 뽑지 않아도 이미 무엇을 알게 된다? 천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천명과 나의 기질을 알게 된다. 나의 하늘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기질, 특성, 성격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이미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점괘를 잘 뽑을 수 있는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점괘를 뽑지 않아도 되는 경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공자가 말한 그 의미죠. 공자가 말한 점을 잘 치는 사람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역의 본격적으로 주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주역이라고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주역에서 괴를 뽑는 방법, 괴를 뽑을 때에는 어떠한 상태, 마음가짐 상태, 어떠한 상태에 돌입해서 괴를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괴가 뽑히게 되면 그 괴는 어떻게 뽑히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히게 되고 하괴와 상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뽑히게 되는 괴는 64가지 중에 하나이고 그 64가지 중에 하나의 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64가지 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이 64가지의 괴를 해석하는 과정이 이 공자의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괴가 나오고 이 괴에 대한 해석이 꾸준히 역사를 통해서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맞는 해석은 채택을 하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맞지 않는 해석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세 사람으로서 엑기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주역의 엑기스만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점괘를 뽑는 마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64가지 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